네, 달트머스 대학이라는 그 미국 명문 대학에서요, 신입생 신고식을 하다가 우리 한인 학생 한 명이 사망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비극적인 일인데 이 일을 계기로 미국 대학 그 신고식이라는 것을 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볼까 합니다. 자, 바로 갑니다. 첫 번째 키워드, 목숨까지 앗아가는 미국 대학 신고식입니다. 자, 명문 대학에 재학 중인 한인 대학생이 실종된 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수사 중에 있는데요. 경찰은 이 학생이 실종되기 전날 소위 신고식에 참석했었다라는 제보를 토대로 해서 결국 이제 음주로 인한 사고 가능성은 일단 높이 두고 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뉴햄프셔주 하노버 경찰국에 따르면 달트머스 대학교 명문이잖아요. 이 명문 달트머스 대학교 학부생인 올해 20살의 한인 장원 씨는 지난 7일 학교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코네티컷 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 씨는 그 전날인 6일 밤에 한 9시쯤 학교 캠퍼스 인근 달트머스 보트하우스에서 열린 그 비공식 사교 모임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에 행방이 묘연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다음날 장 씨는 참석해야 할 다른 어떤 행사에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경찰에 막 신고했어요. 그래서 경찰국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에 경찰이 찾다가 결국 사망한 채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이번 사건은 음주, 술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한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이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위 신고식과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제보를 여러 건 받았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당국은 그 부두 인근에서 장 씨의 소지품을 발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날 오후 7시 30분쯤 장 씨는 마지막으로 목격된 그 부두 근처에서 약 65피트 정도 떨어진 해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실종된 지 하루 만에 죽은 채 발견된 겁니다. 델라웨어 주인데, 델라웨어 주 그 미들타운 출신입니다. 이 친구가 그 장원 씨라는 그 신입생이 델라웨어주 미들타운에서 태어났어요. 그 장원 씨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달트머스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달트머스 대학교에서도 또 들어가기 어렵다는 이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을 전공 중이었습니다. 정말 똑똑하고 공부 잘한 그런 친구였는데 정말 안타깝게 된 거죠. 달트머스 대학의 스캇 브라운 총장은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장원 씨의 그 사망 소식에 애도를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에 그 장 씨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서 신고식이 원인이 된 것이다라고 경찰은 보고 있다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미국 대학의 신고식을 잠시만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왜 과거 한국에서 대학 처음 들어가면 대학 그 학과에서도 무슨 신입생들 들어오면 신입생 신고식이라고 해서 우리 옛날에 무슨 뭐 막걸리를 뭐 마시라는 등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학과 말고도 무슨 동아리라고 하죠. 옛날에는 이제 서클 그랬었는데, 거기에도 또 들어가면 그 가입할 때 신입생 그 서클 신고식도 하고 뭐 그랬었던 기억이 나는데, 뭐 그때도 사실 뭐 막걸리 어거지로 먹이고 뭐 막 이렇게 하고 좀 창피한 일 시키고 이제 막 그랬었는데, 지금 뭐 미국에서처럼 그렇게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안 그럴 것 같지만 미국 대학의 그 신입생 신고식이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혹독하고 더 막 창피한 굴욕적인 이런 걸 많이 시키고 뭐 그렇습니다. 자, 한국말로 우리가 이제 신고식이라고 합니다만은 영어로도 공식 용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hazing, hazing이라고 합니다. hazing. 이 hazing은요, 꼭 대학 신입생들한테만 하는 걸 지칭하는 건 아니고요. 뭐 대학이든 아니면 뭐 어떤 특정 그룹이든, 꼭 대학이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 그룹 또는 뭐 대학 내의 어떤 사교 클럽 뭐 이런데, 그런 어떤 특정 그룹이나 이런 데에 누군가가 처음 들어갔을 때 행하는 것을 hazing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에서도 이 hazing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처음 그룹에 조인한 사람을 상대로 매우 위험하고 매우 창피한 행위를 강요해서 시키는 행위라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미국 대학의 이 신고식은요, 헤이징은 지나치게 위험하기로 유명합니다. 사실 그 신고식에서의 미국에서 그 사망 사고가 한두 건이 아닙니다. 몇 년 전 그 미시시피 대학에서는요, 교내 사교 클럽 파이 카파 알파, 이 파이 카파 알파라는 것은 굉장히 유명해요. 사실은 뭐 미국에서 대학 다녀보신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파이 카파 알파라는 그룹에서 그 신입 회원을 환영하는 신고식에서도 사고가 여러 건 발생했습니다. 이 파이 카파 알파는 1868년에 만들어진 곳입니다. 뭐 150년 넘었죠. 1868년에 만들어진 곳으로 미국을 비롯해서 미국 외에도 여러 대학에 무려 220개의 지부가 있는 그런 나름대로 전통이 있는 사교 클럽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신고식에서는 클럽에 먼저 가입한 선배들이 가입 서약을 하려는 신입 회원들의 눈을, 그러니까 카이 카파 알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신입생들의 그 눈을 넥타이로 가린 뒤에 복도에 쭉 앉혔고요. 그리고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이 액체로 된 물처럼 된 그 표백제를 신입생들에게 막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들으면은 아니 저 그딴 짓을 뭐하러 한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하튼 치기 어린 그 나이에 뭐 무언가 좀 괴짜스러운 짓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걸 100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사실 이건 거는 굉장히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말 안 되는데 여하튼 눈을 넥타이로 묶어놓고 가려놓고 쫙 앉혀놓고 막 표백제를 뿌렸습니다. 신입 학생들에게. 그러자 신입 회원들은 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또 다른 신입 회원은 눈에 표백제가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뭐 넥타이를 뚫고 눈으로 들어가서 병원으로 실려가는 학생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신입 회원 중에 한 사람은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러자 선배들은 물을 주기는커녕 물 대신 그의 입에 세척제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너 표백제 마셨구나. 아 그러면 세척해야지. 하고 세척제를 입에다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해당 신입생은 이 세척제를 두세 모금 마셨습니다. 꿀떡 물인 줄 알고 처음에는 꿀떡 마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이튿날까지 구토를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은 결국 병원으로 실려갔고요. 식도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라는 진단을 받아서 평생 식도의 장애 판정을 받고 살아간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제가 그 한국인 학생 장원 그 학생 그 대학 얘기는 아니지만 파이 카파 알파 이 사교 클럽에서 있었던 일을 지금 제가 예로 들어드리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오하이오주 볼링그린 주립대학의 사교 클럽 역시 또 여기도 파이 카파 알파입니다. 그 신고식에서도 40잔의 술을 마신 무려 40잔의 술을 마신 한 신입생이 결국은 과음 후에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만은 뇌사 판정을 받고 결국 사망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대학의 사교 클럽 신고식에서 벌어지는 가혹 행위와 사망 사건은 수백 년간 지금 계속 아직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좋은 거라고 이렇게 미국에서 수백 년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요, 최근 10년간만 봐도 미국 내 대학 그 사교 클럽의 신고식에서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한 40명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뭐 150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최근 한 10년만 봐도 미국 내에서 이로 인해 40여 명이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술을 강제로 마시기 위해서 사망한 경우가 그 중에서 가장 많았다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 보면 한국에서 우리 옛날에 있었던 신고식이랑 기본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한국은 그래도 억지로 마셔도 사실 뭐 그때 막걸리 이런 거 마시잖아요. 끼껏해야 이제 소주, 물론 막걸리나 소주도 많이 마시면 치명적인 건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지만 이제 이건 미국은 그걸 위스키로 시작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치명적입니다. 자, 이번에 사망한 한인 장원 씨도 달트머스 대학의 한 남학생 클럽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사망 원인을 알코올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 발생한 대부분의 사건과도 너무나도 판박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교 클럽에 이 장원 씨는 가입을 했고 그리고 사망을 했는데 사망 원인이 알코올과 관련된 것으로 판정을 받았다. 결국 신고식 때 지나치게 과음을 강요받아서 그걸 이기지 못해서 결국은 혼자서 뭐 정신없이 다니다가 그 코네티컷 강 인근에서 빠졌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학교 차원에서 그리고 이제 정부와 또 사회적인 차원에서 미국 대학의 이처럼 아주 구시대적이고 가혹한 그리고 너무나도 위험한 이런 신고식을 좀 근절시키고 이제 좀 새 시대에 걸맞는 그런 건전한 신고식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첫 번째 키워드를 그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또 사고 낸 보잉 여객기입니다. 보잉 여객기 요즘 얘기 많이 들으시죠? 또 사고가 났습니다.
보잉 여객기가 다행히 그렇지만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구독자님도 너무 걱정하실까봐. 다행히 이번에도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내용이 중요하죠. 유나이티드 항공 소속 보잉 여객기가 엊그제 LA 공항에서 이륙한 뒤에 이 랜딩 기어의 바퀴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거 얼마 전에 있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일이 또 한 것입니다, 어제. 유나이티드 항공 보잉 757 여객기가 어제가 아니군요. 이제 월요일 오후 LA 공항에서 이륙을 한 뒤에 기체에서 바퀴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륙한 뒤니까 뭐예요? 한참 어느 정도 공중에 올라갔을 때 그 공중에서 바퀴가 떨어진 거죠. 지난번에 떨어졌을 때도 LA인데 그때도 그 공중에서 바퀴가 떨어져서 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공항 직원들 차 위로 떨어졌잖아요. 다행히 그 차 속에 사람이 없었길래 망정이지. 자, 유나이티드 항공은 성명에서 공중에서 떨어져 나간 바퀴는 LA에서 회수했다라고 밝히고 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 여객기는 LA에서 출발해서 콜로라도주 덴버 공항으로 향하던 것이었는데 근데 결국 이제 목적지로 가기는 계속 갔어요. 그래서 안전하게 덴버에 도착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퀴가 떨어져 나간 걸 알게 된 그 안에 있던 승객들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요? 덴버에 도착하기 전까지. 자, 다행히 그래도 뭐 인명피해가 없다니까 그 부분은 다행이지만 유나이티드 항공의 그 보잉 여객기의 바퀴 분리 사고는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3월에도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이륙한 보잉 777 여객기였는데 당시에도 이번과 똑같이 바퀴가 빠졌고요. 여객기는 즉각 회항을 결정해서 목적지인 일본 오사카로 향하지 않고 그 기수를 돌려서 예정이 없던 LA 공항으로 이 우회해서 긴급 착륙을 한 바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보잉 737 맥스 기종은요, 사고가 많잖아요. 지난 2018년 10월에 인도네시아에서 추락했죠. 그리고 2019년 3월에 에티오피아에서 추락을 했죠. 그래서 두 추락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승객들만 해도 무려 도합 약 한 350여 명 정도가 사망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 보잉 여객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 기종은 지난 1월 이륙 직후 또 동체가 뜯어져 나가면서 구멍이 뚫린 상태로 비행을 했죠. 그래서 결국 비상 착륙하는 그런 사고도 냈습니다. 보잉은 최근 그래서 이처럼 잇따른 안전 문제로 연방 법무부와 연방 항공청에 집중 조사를 받고 있고 제가 어젠가도 말씀드렸죠. 그로 인해서 2년 전에는 25억 달러의 벌금, 그런데 이번에 또 추가적으로 4억 5천 또 도합 한 9억 달러의 뭐 벌금 이렇게 계속 벌금 내기로 합의하면서 형사 기소만 피하기에 좀 급급한 그런 상태라고요. 그러면서 연방 법무부와 연방 항공청, 이 정부의 집중적인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엊그제 또 LA에서 공중에서 바퀴가 빠져버리는 그런 사고를 또 낸 것입니다. 자, 보잉 여객기. 이제는요, 비행기 탈 일 있으면 내가 타려고 하는 그 시간에 출발하는 그때 그 여객기가 보잉인지 아닌지 이걸 좀 확인하고 예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보잉의 사고가 너무 잦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팁에 대한 면세를 추진하는 트럼프입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와 경제 등에 대한 정강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모두 한 16페이지 분량의 정강 정책 문서 서문에 담긴 그 원칙인데요. 물론 아주 디테일한 건 아닙니다. 디테일하려면 뭐 이렇게 두꺼워야죠. 근데 16페이지니까 일단 브리프하게 원칙만 담아놓은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어요. 국경 봉쇄 및 이주민 침입 차단. 두 번째, 또 미국 역사상 최대의 추방을 실시하겠다. 세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종료시키겠다. 이제 물가 인상을 막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미국을 가장 지배적인 에너지 생산국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노동자를 위한 대규모 감세와 팁에 대한 면세를 추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팁으로 받은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각 이슈에 대한 이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팁에 대한 세금 면세 이슈는요, 벌써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팁에는 세금을 받지 않겠다. 뭐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겁니다. 팁에 대한 면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인지가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그 텍사스주의 허리케인 상황을 좀 볼까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그 허리케인이 텍사스에서는 거의 다 벗어나서 북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북동쪽 좀 보면 되죠. 예, 하지만 텍사스의 상처가 큰 상황입니다. 텍사스 주를 강타한 그 허리케인으로 최소한 지금 8명이 사망했고 250만 가구와 또 기업 등이 정전 피해를 입는 등 아주 피해가 이번에 컸습니다. 이 허리케인 베릴은요, 텍사스의 대도시 휴스턴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무려 300m가 넘는 폭우를 뿌려댔습니다. 이로 인해서 약 한 250만 가구와 기업들이 정전 피해를 겪었고요. 또 항공편 1000편 이상이 결항을 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속출을 했는데요. 휴스턴 인근 험블시에서는 커다란 나무가 가정집으로 쓰러지면서 어제 전해드렸죠. 이 내용은 집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50대 남성과 70대 여성이 집안에서 그냥 숨졌습니다. 집에 있는데 그냥 커다란 가로수가 그냥 천장 위로 떨어지면서 무너져 내린 거죠. 그냥 즉사했습니다. 즉사. 그래서 휴스턴 또 있습니다. 또 피해가 있는데 휴스턴 경찰국에 소속되어 있는 경찰국 소속 직원 한 명도요. 출근하는 길에 고가도로 아래에서 갑자기 밀어닥친 홍수에 휩쓸려서 사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휴스턴은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사실은 그 휴스턴이 해수면보다 낮은 정도는 아닌데 해수면과 뭐 거의 비슷한 그런 정도의 높이에 버팔로 늪지대에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 이제 휴스턴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지가 아주 평평하고 또 토양이 좀 진흙이 많아서 홍수가 좀 빈발하는, 또 홍수가 나면 좀 피해가 많이 나는 그런 곳으로도 좀 유명합니다. 자, 허리케인 베릴은 인디애나주 등을 거쳐서 동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캐나다 토론토를 비롯한 캐나다 동부 지역으로 계속 향해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서는 좀 세력이 점점 더 좀 약해지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자, 그럼 다음 키워드로 갈까요? 자, 존스 홉킨스 의대는 이제부터 모두 무료다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과장도 아닙니다. 네. 억만장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잘 아시죠? 블룸버그 통신이라는 언어사도 갖고 있고 전 뉴욕 시장이었죠. 자,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이 자신이 공부하고 나왔던 졸업한 그 모교 존스 홉킨스 대학 의대에 무려 10억 달러의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10억 달러요. 이에 따라서 일부 상류층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평범한 가정의 그 존스 홉킨스 의대 학생들은 앞으로 무료로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오는 9월부터 시작하는 그 새 학기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연소득이 얼마 정도 되면은 무료로 존스 홉킨스 대학 의대를 다닐 수 있을까요? 웬만하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가족의 연 수입이 30만 달러 이하면 해당됩니다. 연소득이 30만 달러 이하인 가정의 학생은 존스 홉킨스 의대에 다닐 때 학비가 전액 면제됩니다. 심지어 가족의 연수입이 17만 5천 달러 이하라면 학비를 면제시켜 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학교 다니는 동안 대학생할 때 필요한 생활비까지 지원된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좀 뭐 가정이 아주 부자는 아니고 그냥 평범한 지역의 그런 가정이다. 그런데 공부를 잘한다. 존스 홉킨스 의대 가세요. 무료로 학교 다니고 또 뭐 조금 더 어려우면 생활비까지 돈까지 받으면서 학교 다닐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명문대고 내가 장학금을 받고 뭐 생활비를 받고 하기 위해서 내가 가고 싶은 명문대를 포기하고 좀 두세 단계 낮은 대학을 가고 뭐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지만 미국 내 사실 거의 최고 등급의 그 의대잖아요. 존스 홉킨스 의대를 내가 무료로 다니면서 생활비까지 받을 수 있다? Why not? 이죠. 자, 여러분들 2세들에게 좀 많이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블룸버그 전 시장은 의대에 이 같은 거액의 장학금을 기부한 이유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 뭐라고 답변했냐면 미국은 현재 의사와 간호사 등이 부족한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분야를 배우는 데 드는 높은 비용이 학생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림돌을 내가 조금이나마 치워주고 싶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자, 감동적인 존스 홉킨스 대학 의대 무료로 공부할 수 있는 키워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과거에는 개근상, 지금은 개근 거지.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네, 요 내용은 한국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한국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외신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한국 상황을 외신에서 보도했는데 그걸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외신들이요 지금 한국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개근 거지라는 그 비하적인 표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가면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는 홍콩에서 발행되는 일간지 신문이 있습니다. 그 이제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개근이라는 것은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매일 학교에 성실하게 잘 나가는 것. 이 개근이라는 것은 여행이나 휴식을 위한 시간과 돈이 없어서 그저 뭐 그냥 할 수 없이 학교를 계속 나가는 그런 학습과 수입 창출에만 전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학교에 꼬박꼬박 가는 그런 걸로 표현하는 용어가 돼버렸다. 이렇게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 그 전통적으로 개근은 뭐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시대도 그렇고 뭐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 개근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의무로 간주됐었죠. 예를 들어서 뭐 중고등학교 때는 좀 덜하지만 초등학교 때 같은 때는 그럼 어린 아이들이 뭐 상 받아야 무슨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우수상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박수를 많이 받지만 그때 그래도 선생님한테 가장 그래도 격려를 많이 받고 하는 것은 개근상이었었다라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이제 1년이 한 해가 시작되면 자, 여러분들 올 한 해도 우리 공부 열심히 합시다. 그러나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학교에 충실히 출석을 해서 우리가 1년 지난 우리가 졸업할 때 또는 다음 해로 넘어갈 때 개근상을 우리 다 받읍시다. 이런 얘기 선생님들이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성실함의 어떤 표상 같은 것으로 간주가 됐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그 태도나 분위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그 분석입니다. 자, 그 신문은요. 특히 지금 한국의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그게 많다는데 예를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학생 그 아들을 뒀다라는 아버지 A씨의 샘플 케이스를 소개했습니다. 자,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친구들에게 개근 거지라는 놀림을 받아서 막 울어서 나는 그게 뭔지 몰라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이켜보니까 학기 도중에 그 야외 학습이,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이제 필 출입 같은 거죠. 근데 뭐 미국에서 필 출입 가는데 뭐 돈을 많이 받거나 그런 거 없죠. 뭐 제 기억에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저 막 뭐 한 50불, 100불 정도? 또 그리고 좀 더 멀리 또 뭐 며칠 정도 가면 몇백 불 정도 냈던 것 같아요. 물론 몇백 불도 힘든 상황에서는 힘들겠지만 뭐 그냥 그 정도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미국에서는 필 출입 때문에 그걸로 무슨 학교에서 뭐 돈 벌려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죠? 필요한 돈만 학생들이 학부모가 이제 부담하는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얼마 전에 그 학기 도중에 이 학생이 그 야외 그 필 출입인데 이제 며칠 동안 가는 건가 봐요. 그런 게 있다라는 안내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그 안내를 받았지만 우리는 뭐 돈도 많이 없고 좀 형편이 뭐 여의치도 않고 또 그 야외 학습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도 않아서 안 보내기로 이제 그렇게 결정하고 특별한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있었는데 자기네 아들이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그 이후에. 그리고 아이들한테 놀림을 받기 시작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알아보니까 안 가는 가정이 그렇게나 거의 없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 결국은 우리 아들만 안 보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라고 토로했습니다. 경쟁적으로 다 간다는 것이죠. 막 그야말로 뭐 달러빚을 내서라도 보낸다라는 것이죠. 왜? 안 보내면 아이들이 놀림당하니까. 그래서 A씨는 아이를 달래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뭐 어디 해외에 못 가니까 우리 국내 여행이나 가자라고 국내 여행을 가려고 했지만 아이는 아빠 안 된다고. 국내 여행은 백날 다녀봐야 애들한테 인정 못 받는다. 해외여행을 갔다 와야 합니다. 하고 그렇게 아이가 울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씨는 무슨 뭐 한국의 문화 유적지가 있는 경주나 뭐 아니면 동해 강릉 또는 양양 같은 좋은 곳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아이가 한국 내에는 여행 가기 싫다라고 계속 말하고 어디 갔다 왔다라고 친구들한테 말할 때 난 너무 창피해서 안 갈래라고 막 웃는 그런 거 보고 너무 문화적인 충격도 받기도 하고 정말 깜짝 놀랐다라는 것이죠.
체험학습도 다른 친구들은 무슨 뭐 괌으로 간다, 아니면 뭐 싱가포르로 간다, 아니면 미국 하와이 등으로 간다라는, 특히 이제 외국으로 간다라고 많이 해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넌 어디 갔다 왔어? 넌 어디 갔다 왔어? 얘기할 때 이 창피해서 말을 못하라는 것이죠. 뭐 하와이 갔다 왔어, 싱가포르 갔다 왔어, 애들은. 그런데 나는 강원도 양양 갔다 왔어, 이렇게 말을 못하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A씨는 아내와 상의 끝에 아내와 아들만, 본인은 빠지고 부담되니까 경비가, 그 엄마하고 아들만 해외로, 모처로 여행을 보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어디인지는 이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도 사실은 어거지로 그만 달러빚 내서 두 사람만 보낸 거죠, 결국은. 이에 대해서 이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지는 한국 전문가들은 개근 거지라는 용어가 물질주의와 성공을 위한 치열한 경쟁 등으로 인한 사회적인 압박과 연관이 있다라고 본다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A씨도 그렇게 어거지로 보내고 싶지는 않았지만, 또 그렇게 해서 보내는 게 결국 바람직스러운 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상처받을까봐 결국은 어거지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국에서는 어디 갔다 왔니 이런 것을 갔다 온 다음에 얘기하는, 그래서 이제 뭐 하와이 갔다 왔다 하는데 나는 뭐 광주 갔다 왔어, 뭐 강릉 갔다 왔어, 이거를 말하기를 창피한다. 이것도 문제지만, 또 더 문제는 그렇게 국내라도 갔다 오는 것까지도 못하는 집안의 아이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들은 뭐냐면, 아이들이 해외나 또는 뭐 국내 어디나 이렇게 소위 학습 여행, 야외 학습이라고 해서 일주일씩 갔다 올 때 그거를 할 경제적인 여력이 안 되니까 그 학생들은 뭐냐? 학교에 출석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 출석하니까 그 학생들은 뭐예요? 학교에 단 하루도 안 빠지고 나온 거로 되어 있죠. 물론 해외나 이렇게 야외 학습을 간 학생들도 뭐 결석 처리는 당연히 안 되지만 학교로 나온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여력이 안 되는 아이들은 결국은 갈 돈이 없고, 갈 데가 없고 돈이 없으니까 결국 학교를 나오니까 학교를 1년에 꼬박 방학 빼고는 꼬박 안 빠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개근 아닌 개근이 돼버린 거죠. 개근.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다른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개근 거지라고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 아무리 어린아이들이라도 이런 식으로 친구들을 놀린다면 이건 좀 혼내줘야 돼요. 선생님이 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1차적인 역할은 집에서 부모님들이요. 자, 그래서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아동학 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성장기에 개근 거지 라는 말을 들으면 그 낙인과 그 정신적인 충격이 그 어린아이에게는 평생 상처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상황을 그렇게 외국에서 보도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A씨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세대마다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나는 자랄 때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자라고, 또 부모께서 키워주심에 감사하면서 교복도 가장 싼 브랜드 입고 다녔고, 그렇다고 해서 뭐 사달라고 특별히 칭얼거린 그런 기억도 없었다. 그런데 요즘은 정말 그때와 너무 비교되고, 또 서로 친구들끼리 서로 비교하는 그런 소위 비교 문화가 너무나도 극에 달한 것 같다. 과거에는 개근상을 받을 일이 지금에 와서는 돈 없어서 여행도 못 가는 개근 거지라고 불리울 줄은 정말 나는 상상도 못했다. 충격이다. 라면서 답답함을 표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억나시죠? 우리 자랄 때 쟤는 뭐 한데 나는 왜 이거 안 해줘? 물론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 하면서도 우리가 부모님들 눈치 봤잖아요. 친구들 중에서 누구 하나가 굉장히 비싼 어떤 물건을 샀는데 나도 당연히 갖고 싶고 사고 싶죠 하죠. 그런데 집에 와서 그렇다고 해서 막 매 쓰고 그랬던 기억 아마 거의 다 없으실 겁니다. 은근히 부모님도 눈치 보면서 요거 내가 갖고 싶다 그러면 과연 우리 엄마 아빠 사줄 수 있을까라는 것을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하면서 좀 눈치 봐가면서 뭐 살짝 때를 쓰거나 했던 정도지 이런 식으로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생들은 뭐냐?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부모님들에게 강압적으로 때를 쓰지 않으면 결국은 학교에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치욕적인 그런 상황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 또 부모가 봐도 얘가 그렇게 치욕적인 걸 당하면 평생 상처가 될 터이니 그야말로 달러빚을 내서라도 맞춰줄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한국에 지금 그야말로 버려야 할
치욕적인, 창피한 그 비교 문화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시대가 바뀌면서 문화도 당연히 바뀌는 거겠습니다만은 개근상이 개근거지로 바뀐다라는 그 현 풍토는요, 정말로 참 씁쓸합니다.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개근을 하신 여러분 같은 분들이 좀 많이 계실 텐데요. 여러분 같은 그런 많은 분들과 함께 오늘은 그 씁쓸함을 좀 나누면서 영상을 마칠까 하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투자이민의 EB5의 풍부한 경험에 이경희 변호사와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철저히 교육받은 직원들이 여러분의 이민법 케이스를 도와드립니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한 번 맡은 케이스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항상 세밀하고 정확한 일처리로 고객분을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믿고 맡겨주시면 여러분의 케이스를 성공으로 이끌겠습니다. 투자이민 전문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